인도 대기업의 전형적인 지배구조는요. 네. 그 다수의 소액주주나 국제적 자본이 아예 없습니다. 그 상장 대기업 다수 지분은 창업주 가족이 소유하고요. 그거를 거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래를 해도 안 되는 거고. 그 혁신 모델이 인도에 들어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면 어떡하죠? 이럴 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알아서 역할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요즘 인도 경제에 정말 관심이 많죠. 특히 인도의 대기업들 정말 국제적인 투자 관심 대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의 기업들 정말 특별한 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 기업이라는 맥락도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남아시아 센터장을 맡고 계신 강성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도는 정말 모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특이한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업도 가족 기업이라니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요?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가족 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와의 관계 설정이 다르다는 설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민진, 관퇴 이렇게 표현하는 민간 영역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이제 국가 정책이 뒤로 빠졌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 인도의 가족 기업이 정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할 만한 인프라 사업들까지 이 가족 기업들이 맡아서 한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사실은 인도가 당면한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인프라 문제 해결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해결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정치권에서 노력을 했지만 전혀 큰 성과를 못 거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분위기는 사기업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다니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항만 자체를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발전소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타타, 릴라이언스 같은 데서도 통신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릴라이언스 디지털 파이버 인프라스트럭처 트러스트가 10억 달러를 그 통신 인프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2000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건설 부문 투자가 262억 달러라고 그러고요. 인프라 건설 투자가 279억 2천만 달러라고 이제 국가 산하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를 큰 틀에서 보면 정부 발표 수치니까 약간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2024년부터 25년에 물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한 민간 투자액이 5조 달러가 될 거라고 합니다. 5조 달러요? 예.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특히 인도를 생각을 하셔야죠. 인도라는 나라에서 5조 달러가 민간 투자액으로 인프라 투자에 들어온다. 이 액수가 실제로 일부 과장되긴 했습니다만 그 규모를 무시하면 안 되죠. 여기서 잠깐 설명을 시청자분들께 드리면 5조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 1조 달러 갖고 완전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하면 되냐 이러면서 막 싸웠던 게 겨우 1조 달러 갖고 난리 쳤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5조 달러. 예.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은 이제 여러 항목에 있는 거를 다 긁어다가 이렇게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만 2022년 아직 지나가지 않은 금년입니다만 7,777억 3천만 달러 인프라 투자 소요가 있었다고 지금 이제 대중 통계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건설 시장이 된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 정도 금액이면 진짜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력하고 거대한 인프라 시장이 인도 땅에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무시하지 못할 경제적인 팩트인데요. 이때 약간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중동에서 새로운 붐이 나오나 건설 붐이 나오나 이야기하듯이 인도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큰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사기업이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후견인 추종자 관계로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예, 네. 그렇죠. 그게 가족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하죠. 네. 주주들을 상대로 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IR 자료를 내고 뭐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자, 인도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8억 9천만 달러를 이런 스마트 시티나 뭐 주택 건설에 쏟는다고 하는데 100%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가하고 그 허가를 자동 처리하는 과정까지 도입을 해줬습니다. 오. 그러면 사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순이익이 될 것 같기만 하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배경은 만들어 준 거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인도,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UAE, USA가 같이 하는 사자 협력체 안에 인프라 경제 포럼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강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없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현황을 좀 보시죠.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발전 능력 현황인데요. 조금씩 늘어가기는 합니다만 획기적으로 나아진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네요, 진짜.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정도. 그렇죠. 네.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 하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이런 게 쉬울 건지, 그래서 최근에 타타에서 반도체 진입을 하면서 후공정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하루에 몇 킬로미터나 도로를 깔았는지에 대한 통계치인데요. 네. 많이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혁신적이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죠. 네. 이것도 다 지지부진하네요, 약간씩. 예. 네.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이 현실을 너무 잘 말해주죠.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철도 운용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네. 국가기관 인프라가 철도거든요. 그런데 철도 운용 수익이 물론 21년이니까 코로나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쉽지 않고요. 그 다음 막대, 다섯 번째 막대가 보시면 뭐냐면 바로 주요 항만에서 물동량으로 나오는 네. 수치입니다. 마이너스죠. 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들이 만든 그 인덱스를 가지고 8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나아지고 개선됐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속도가 네.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마 인도하고 일을 해보시거나 현지에서 지내보신 분들은 익숙할 만한 기업들입니다. IRB, 아쇼카, HCC, NCC, 라슨 앤 투브로 이런 건데요. IRB는 처음으로 인도에서 했던 게 뭐냐면 건설하고 운용하고 그 운용 수익을 가지고 이제 환수를 하는 모델을 구현시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쇼카 빌드콘이 나와 있는데요. 포춘 500 리스트에 들어가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NCC는 나가르주나 컨스트럭션 컴퍼니인데 이 회사는 산업용이나 상업용 건물에 이렇게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사업하고 다른 수익 사업을 같이 하는데 대부분 L&T라고 부르는데요. 그 라센 앤 투브로 그러면 이게 인도 기업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름이. 네. 네. 이거 세계 5대 건설 회사에 속합니다. 세계 5대 건설회사요? 예, 전 세계 5대. 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기업 이니셔티브가 인프라 건설에 개입이 돼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도 뭐 민자 도로도 만들고 민자에서 인프라 참여도 하는 거 낯설지 않지만 이게 사기업을 넘어서서 가족 기업이 이걸 다 예. 맡고 있다. 인도만의 정말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가족 기업 모르고 인도에 들어가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2007년 자료이긴 하는데요. 무디스 ICRA가 조사를 한 걸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센섹스라고만 부르는 그 BSE 센섹스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리스팅된 기업들인데요. 거기 포함된 상장 기업 30개 중에 17개가 가족 소유고 가족이 경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 통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통계는 소유가 분산된 회사들은 인도 전체 회사의 10%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상장사 기준일 겁니다.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그러면 가로축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GDP가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있고 독일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 전체는 규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GDP가 크죠. 네. 그런데 점이 위쪽으로 갈수록 GDP 전체에서 가족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겁니다. 오. 그러면 이태리 굉장히 높죠. 네. 페라리 같은 거의 수공예 작품처럼 만들던 자동차 산업들이 있었으니까 이태리인데 인도 보시죠. 독일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높죠. 오. 미국하고 비교해도 높고요. 네. 뭐 에콰도르나 레바논이나 파키스탄 같은 데랑 거의 비등비등 할 만큼 높은 비중인데 네. 이게 지금 그 인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가족 기업 중에 100년 이상 된 기업만 몇 개를 언급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타타, 전형적인 대기업이죠. 네, 유명한. 예, 이것도 네, 가족 타타. 기업입니다. 네. TVS 그룹, 이거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 다음에 아디티아 빌라도 대기업이고요. 코다이 같은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kirlosk가 있고 무르가빠가 있고 고드레즈라거나 아니면 팔론지 같은 이 그룹들은 인도에서 지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정도 가족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는 문화다 그러면 한국에서 떠올릴 만한 스토리는 딱 정해져 있죠. 한 명의 창업주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회사를 키운 다음에 점점 회사가 커지면 그 2세, 3세들이 같이 붙어서 경영을 돕고 그게 나중에는 여러 분야로 확산되면서 대기업이 된다. 가족 기업이 안게 되는 문제들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 문제인데요. 창업주나 가족들이 실제로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하지 않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거나 뭐 다른 종교적인 무슨 지향점을 갖고 있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죠. 기업으로서는. 두 번째가 뭐냐면 가족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혁신의 지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죠. 사업 분야에 진출은 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성을 못 갖춘다. 그리고 흔히 한국에서 이제 가십거리로도 신문에 자주 나오는 후계 구도 정리 문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가족 갈등 문제. 릴라이언스 그룹이 지금 이제 인도 최대 재벌 그룹인데 그 형제가 가족 갈등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리가 돼서 거의 양쪽이 이제 분할이 된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릴라이언스 그룹을 이끌고 있는 회장이 그러니까 더 많은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그 갈등이 끝난 거죠. 가족이라는 단위가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트워크 이론 하시는 분들 설명은 위기에서 살아남기에 좋다는 겁니다. 확장적인 네트워크보다 신뢰가 강한 사람들이 소수가 뭉쳐서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생존인 거죠. 확장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출액 1%가 연구개발에 투자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가족 수가. 기업 네. 일반적으로. 네. 아니 그러면 뭔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뭐 미래 투자할 거 있어. 그냥 있는 거 갖고 파먹고 살지. 이런 쪽으로 간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예. 네. 많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도 훌륭하다고 해야 되는 게 인도 정부가 GDP에서 R&D에 투자하는 비중은 0.9%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기업은 인도 정부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았어요. 가족 경영 기업이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 이런 식의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물을 보면 가족 경영 기업이나 전문 경영인을 동원한 기업이나 실제로 성과면에서 차이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예, 거의 차이를 보기는 힘들다고 하고요. 현재 이제 한국 재벌 2, 3세 경영처럼 전문 경영인 체제가 낫냐, 오너들이 경영을 하는 게 의사결정에 뭐 더 빠르다, 뭐 이런 논쟁들이 인도에도 똑같이 그 반복이 되고요. 학자들 사이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인도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족 기업이 지금 같이 끼어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가족 기업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게 아니고 국가 통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파트너로서 가족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네, 아니 이건 뭔가 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 뭔가 우리 재벌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예. 좀 드는데 국가 통제라니 우리나라하고 또 굉장히 다르네. 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이 좀 인도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국가 통제 그렇습니다. 측면 특히 다른 거죠. 네. 독립 이후에 사회주의 지향 경제 체제는 정리가 됐다. 그래서 거대한 국영 대기업들은 다 해체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 체제로 변환이 됐다라고 단순하게 보는 건 오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1991년까지 상황은 중앙정부 재정 적자 중 3분의 1이 부실 기업 국영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사실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을 국가가 지원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 구조가 완벽하게 없어졌냐 그러면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모양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기업화 되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매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지금도 그 구조가 뒤에서 관철되고 있는 면이 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국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가 산업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항상 수출에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혀. 자기 나라 내수 시장이 너무 크니까 에이 뭐 수출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건지 좀 특이한데요, 진짜. 네. 인도는 너무나 많은 다양성을 가진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 식민시기 때문에 우연히 만들어진 단위인 거예요. 현대 국가 인도라는 건. 그걸 남북으로 갈라서 북인도 남인도 독립을 했어도 누가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국가고, 아니면 각 주별로 따로 독립을 했거나 뭐 북아프리카처럼 이렇게 선 그어서 국가로 독립을 했다고 한들 현재는 각 국가가 됐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가 했던 핵심 역할은 뭐냐면 바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서 모두가 합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갈래 하는 그 단위가 나오지 않게. 그러려면 결론은 뭐냐? 어느 한쪽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회의가 있거나 회사가 있으면 과연 무슨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힘들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런 합의 기반 정치 구조 안에서 산업 자본가들을 끌어들여서 수출 위주의 어떤 식의 경제 정책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정부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구도로 정치판을 짜고 재계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재계는 단일 통로를 마련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화를 할 때는 단일 통로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개별 기업과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파트너로 제일 좋은 거는 가족이죠. 네, 가족이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치자면 뭐 기획재정부에서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가족에 있는 나이 제일 많은 연장자를 만나는 게 제일 편하죠. 와. 그게 관행화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사회주의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사회주의 지향적이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60년대 중반까지 라이선스 통치를 했었는데요. 허가권에 새로 발급된 허가권의 40% 이상이 20대 사업가 가문에게 돌아갑니다. 20대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20개 가문에 돌아가요. 네. 그리고 1973년까지도 외환관리법으로 외국인은 인도 기업 지분을 40%까지 밖에 소유를 못하게 묶어놨었습니다. 인도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 있고 고위 관료에 누가 진출해 있는지 인맥, 혼맥 어떻게 돼 있나 이거 모르고 투자하긴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그랬다가 큰일 날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도 대기업의 전형적인 지배구조는요. 네. 그 다수의 소액주주나 국제적 자본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주식시장에서 재무적 투자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비중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이 지금 40%, 영국은 7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상장 대기업 다수 지분은 창업주 가족이 소유하고요. 그거를 거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래를 해도 안 되는 거고. 진짜 좋은 기업들은 거의 그냥 다 오너 일가가 다 지분 다 갖고 있고 이러겠네요. 인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인데요.
인도 모든 기업,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99.9%가 가족 소유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와, 그럼 뭐 거의 다 가족이 소유하고 있고 거래되는 게 오히려 좀 특이한 그런 그렇죠. 경우군요. 유통 주식 지분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규모도 작고. 네. 그러니까 그 유통 주식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체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아, 근데 이런 식으로 가족 기업들 지분이 높아서 재무적 투자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하나는 내가 사업을 좀 해보자. 인도 가서 예, 내가 예. 새로운 비즈니스 좀 해볼 거야. 그랬더니 예. 제가 막상 진출한 곳에 가족 기업인데가 이렇게 정부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탁 들어와 버리면 다 예. 그동안 사업해놨던 거 다 엉망되고 이런 식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인도에서 자리를 잡고 좀 뜻을 펼친다. 비즈니스를 좀 해보겠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형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인도 기업이 처음에 시작이 되면요. 이런 패턴을 따라가는데 무조건 가족이 자본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형, 뭐 아버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주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지인들이나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파트너들의 자금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핵심은 가족의 자금이죠. 그러다가 규모가 커지면 제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 더 투자금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Small Industries Development Bank.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규모 산업개발은행 이런 거잖아요. 네. 한국 사는 같은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인도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 은행이. 네. 산업은행 자본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사실은 전혀 흔들림이 없죠. 네. 규모를 키울 때는 첫째 가족, 그 다음에 지인, 그 다음에 산업은행 자본. 이렇게 해서 사업이 커가면 장기적으로 자본 확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유보금을 늘립니다. 사내 유보금을 늘려서 자본 확충을 해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도 가족들의 지분은 손상되지 않죠. 그러면 유보금을 늘리려면 뭐 하냐면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R&D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악순환의 연속이군요. 예. 그런데 급하게 뭘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왜냐면, M&A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대부분 다 거래처에서 단기 차입을 합니다. 그렇게 또 구조가 예. 되는군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외국에서 진출한 기업이 인도 현지 가족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쪽에서 견제를 하는지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인도 가족 기업에 투자한 거래처가 사실은 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얼마나 외지인들이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는 반도체 산업 같은 거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게 반도체가 아주 뭐 특별히 보자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금을 딱 유치를 해서 쫙 장치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사내 유보나 뭐 기껏해야 거래처 자금으로 반도체를 시작한다. 이런 거대한 어떤 장비 산업이나 이런 것들 새로 시작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겠는데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네, 여기 또 문제가 또 예,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인도가 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제 금융위기 왔을 때 타격을 덜 받았어요. 아, 또 그런 장점이 있네요. 위기엔 강하다. 예. 네.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하니까 위기에 강한데 국가도 그런 경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그래서 한국은 뭐 IMF 맞고 뭐 할 때 뭐 그 금융위기 왔을 때 어땠어? 우리는 안 흔들렸거든.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와.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당해주는 대출이 중요해지고 네. 국가에서 지급 보증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다시 국가죠. 아. 사기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국가고 네. 그 국가라는 건 따지고 보면 구체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인데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비공식적인 관계망으로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
기자님 말씀하신 자본 동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주 적은 액수가 걸프나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인도인들의 송금이 섞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 빼고는 국제 자본시장의 자금이 직접 개입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게 국내 자본시장은 통제가 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해도 고만고만한 사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그만큼씩 나아지는 거지. 네. 없던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뭐 없던 고속철도가 깔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혁명적 변화, 경제를 정말 한 차원 도약시키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경제 구조가 좀 취약하고 위기엔 강하고 아주 독특한 구조가 된 거군요. 예, 큰 틀에서 보자면 국가와 사기업 간의 관계 설정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고 네. 이게 또 하나는 국가에서 친기업 행보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뭐냐면 바로 노동시장을 기업 친화적으로 만들어주죠. 한마디로 말해서 80% 노동자들은 고용계약서가 없습니다. 사회보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별 노조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개별 노조만 허락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법률에 노동자들 보호는 엄청나게 잘 돼 있는데 네. 실제로 노동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저가 상품을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갖고 가겠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임금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내수 시장에서 독점 공급자가 되고 나면 혁신을 할 필요가 없죠. 혁신을 인도도 하기는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반응은 뭐냐면 혁신은 수입합니다. 혁신을 수입한다. 아주 예. 특이한 표현인데요. 역시 예. 인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표현일 것 같은데요. 예. 와.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을 통해서 혁신 모델을 수입하고요. 근데 그 혁신 모델이 인도에 들어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면 어떡하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국가에서 해주는 게 뭐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알아서 역할을 해줍니다. 또 어떤 역할을 하길래? 네.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그 구글 같은 것처럼 혁신 모델이 들어와서 네. 뿌리를 내리면 시장을 몇 % 이상 가져가면 이거는 위법이야. 아니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틱톡을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잖아요. 숏 컨텐츠 네. 기업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국가에서 제재를 하고 시장 점유율을 정리할 수 있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역할을 해주죠. 정말 인도는 특이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거대한 시장이라 그야말로 꼭 접근했으면 좋겠지만 철저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오히려 큰 손해라거나 아니면 기껏 만들어 놓은 사업체를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다 이게 실패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중국만 자꾸 그 리스크를 생각하시는데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래서 인도는 다를 거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단편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가족기업 체제가 굳어져 있으면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다른 파트너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니저 한 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매니저가 가족 바깥으로 나갔을 때 내지는 그 매니저가 전문 경영인이었는데 사표를 내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기업이 하나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숫자가 그 무슨 효모 이렇게 발효할 때 이렇게 숫자 늘어나듯이 늘어난 게 바로 인도 제너릭 약품 산업입니다. 인도 제너릭 약품 회사에서 매니저를 하거나 하던 사람들이 그거하고 거의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리죠. 그리고 자기 아는 공무원은 그대로 있고 자기 아는 거래처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자금을 동원해서 차리면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매니저가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인도 기업의 저 매니저가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업하기도 어렵지만 복제약 같이 제네릭 약품 같은 것처럼 인도만 특별하게 잘할 것 같은 그런 산업들도 이 안에서 생겨날 것 같은데요, 다양하게. 예. 그런데 가격 경쟁력 빼고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근데 국가는 그게 좋습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상품이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끌고 가는 게 국가 입장에선 좋거든요. 아니 근데 요즘은 다 뭐 비전 2030 해갖고 사우디도 막 전 세계를 상대로 뭐 좀 해보겠다 그러고 중국도 뭐 제조 2030 이런 식으로 다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인도는 혹시라도 앞으로 좀 변화할 가능성은 없나요? 세계 최고의 천재들 다 모아놓고 조금 더 이거보다 더 진취적으로 세계 시장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화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업 정신을 가진 젊은이가 나타나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인도에서 만들어지지만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할 때는 그게 먼 나라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치 판도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간디가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자족 자급 인도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마을 단위에서도 자족 경제로 사는 게 제일 낫다 뭐 이런 거였는데 금년에도 지금 모디 총리가 계속 주장했던 정책의 제목이 아트만 이르 바르입니다. 그 뭐냐면 자력 인도, 자급 인도. 여전히 과거의 방식이네요. 자력 인도, 자급 그러니까 인도. 그 내용에서는 약간씩 변화를 시키고 있긴 하지만 그 오리엔테이션을 무한 반복하면서 인도라는 큰 정치 단위를 끌고 가는 그 역학은 아직도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시설을 지으면 이렇게 잘해줄게 라는 그 이야기 하나가 실제로 그 생산시설이 잘 운영될 가능성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외국 기업들이 그렇게 인도에 진출하는 것에 나름대로 주춤주춤 하는 겁니다. 애플에서 중국 공장 이게 최근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워낙 고생을 하니까 인도로 좀 옮기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막상 인도로 진짜 애플이 옮기고 났을 때 또는 옮기려고 할 때 또 다른 어떤 방식의 문제를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지금 베트남과 인도를 쌍두마차로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도 전체에 납품업체들과 같이 일을 하는 산업 생태계가 꾸려져야 되는데요. 인도 정부도 수십 년간 못했던 일을 애플이라는 기업이 인도에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단지 원자력 발전소 몇 개를 지어서 전력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만들어서라도 용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송이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기자님하고 소송을 하게 되는데 판결이 30년 있다 나온다고 하면 누가 이긴 걸까요? 그건 이미 기자님이 이긴 겁니다. 네. 제가 승소를 그렇죠. 해도 기자님이 이긴 거예요. 네, 이미 30년 동안 다 누릴 거 다 누렸는데 뭐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은 스톱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수천만 건 단위의 지금 그 판결 지체, 재판 지체 현상에 대한 리포트가 지금 많고요. 심각합니다. 그런 것까지를 외국 기업이 인도에 들어와서 특혜를 주장하기도 힘들고요. 인도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꾸 너무 그 긍정적인 그림만 그려서 보시는 거는 약간 주의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긴 한데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진짜 인도 경제의 속살을
한꺼풀 벗겨내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남아시아 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장인 이 강성용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장도 못하고 길거리에 막 시체가 쌓여가고 하던 그 시절이 2차 대유행 시절이었는데요. 네. 정부에서 꼼바멜라를 강행을 합니다. 인간들의 체중으로 네. 지형이 변화된 중국의 10억 인구가 한번 뛰면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네네. 그건 농담이고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영국 말을 잘 듣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강물에 들어가는 순서에서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꼼바멜라를 보시면 이 나가사두들이 맨 처음에 들어갑니다.